네, 어제 오후 교신이 두절됐던 낚시 어선 돌고래호가 추자도 인근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3명이 구조가 됐고 10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최진영 변호사, 배삼진 기자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배 기자 먼저 어제 출항부터 전복 그리고 지금까지 피해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어제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정확하게 이제 7시 38분쯤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함께 출항했던 돌고래 1호에서 선장이 마지막 교신한 시점인데요. 그 시점 이후로 11시간 만인 오늘 오전 6시 25분에 사고 선박이 전복된 채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때 이제 생존자 3명이 확인이 됐고요. 네. 이후에 사망자가 10명이 계속적으로 이제 들어와서 마지막 사망자가 확인된 시점이 오늘 오후 1시쯤입니다. 지금 한 4시간여 지내고 있는데요. 4시간 동안 추가적인 실종자들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현재까지 전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 중에 하나와 승선 명단과 실제 탑승자가 불일치한다는 점인데 조금 전에 해경도 명부상에 있는 4명이 타지 않고 3명이 추가로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입출항 신고 접수를 해경이 아니라 민간인이 대신한다고요? 지금 이제 대규모 어항, 그러니까 항구에서는 해경이 하고 있습니다. 해경에서 들어가는 인원을 하나하나 이제 확인하는 작업들을 거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추자도 같이 작은 섬들에서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어촌 계장이라든지 또는 담당자가 일일이 명부만 주면 그 명부에 있는 인원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최초에 이제 접수됐던 숫자가 22명이었습니다. 이 배에 탑승할 수 있는 정원이 22명이거든요. 선장을 포함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22명의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임의적으로 좀 넘겨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당초에 이제 생존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안에 27명이 타고 있었어요. 네. 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승선자 수도 계속해서 혼선이 있었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27명이 타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까 이제 브리핑에서 네네. 21명으로 정리를 했죠. 그래서 네. 생존자 3명, 사망자 10명, 실종자가 지금 8명의 상태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 인원이 맞느냐 틀리냐 아마 과정을 좀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어제 이제 출항을 해서 어제 이제 새벽에 출항을 해서 추자도에 도착을 해서 네네. 밤새 이제 상황이 악화되니까 밤에 이제 우리 다시 돌아가자, 무트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승선 인원이 조정이 되는 겁니다. 같이 탔던 사람들이 추자도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해남에서 추자도까지는 인원이 22명이 갔지만 추자도에서 다시 해남으로 돌아가는 인원은 추자도에서 계속 있었던 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탑승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추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22명의 명단이 그냥 확인이 됐으면 괜찮은데 아까 이제 발표에서 보셨지만 4명은 탑승하지 않았고 또 명단에 없던 3명이 추가로 탔고요. 탑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전에 추자도에 있었던 분 중에 몇 명이 여기에 탑승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또는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렇게 승선자 수조차도 참 오락가락하고요. 실제 승선자와 명단이 또 다른 점 이런 점들이 참 답답하고 또다시 해상 안전관리 부실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있는데 낚시 어선, 레저 어선이라고 합니까? 선박의 경우에는 승선 인원을 또 자율 신고에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낚시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낚시배를 규정하는 법이 현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라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름이 이른바 낚시어선업법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일반 어선들을 요즘 아시다시피 바다 낚시가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 낚시하는 과정에 일반 어선이 주말이나 피서철에 소수의 인원을 태워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 먼바다로 나갔다 오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은 법을 하게 된 계기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해남 남성항에서 출발을 해서 추자도까지 오면은 거기에서 내려서 그 근처에 있는 또 다른 배로 해서 무인도에 가서 낚시를 하고 다시 돌아오면은 이와 같은 돌고래호 같은 것을 타고 오는데 원래는 이처럼 이제 무트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은 유선 내지 도선 좀 더 큰 배를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너무 소규모 작은 배들까지 그와 같은 그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말이나 어떤 피서철에 한해서 소수 인원만 태울 수 있는 경우에 합법화해달라라고 해서 지난 1999년에 말씀드린 낚시 어선어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모든 것이 도선어법이나 이런 데는 면허를 주고 허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승선 인원도 신고 또 어떤 안전관리도 신고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안전관리 수준이 굉장히 낮아지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국 최초음부터 이와 같은 어떤 사고를 내포하고 있었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와 같은 어떤 안전을 일정 부분 감수한 결과 나타났던 인재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법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어떤 규제를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안전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을 우선시해서 이런 법이 탄생하게 됐다. 그 네네. 배경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여객선에 대한 관리 규정은 좀 강화가 됐지만 이런 낚시 어선에 대한 법률 규정이라던가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것이 굉장히 영세업자들이었고 실제로 이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돌고래업 돌고래 1호든 2호든 같은 경우에 지금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은 왕복 그렇게 태워다 주고 태워다 오는데 배삭시 채10만 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그리고 또 이제 뭐 겨울에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말에나 날 좋은 때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그 소규모 어선들이 하다 보니까 어떤 그분들이 생계가 달려 있다 보니까 어떤 안전의 규정은 필요를 하면서도 그분들의 생존이 달려 있다 보니까 그 행정관청에서도 어떤 지나치게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점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 그 지난번에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 먼저다라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정책적 방향이 섰다고 한다고 하면은 네. 이와 같은 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있어서도 관리하고 육성만 할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제도가 보완돼야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 어떤 우리의 실패의 교훈을 얻지 않는다고 하면은 또다시 또 이와 같은 시점에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실무가들의 어떤 중지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고 당시에 날씨도 상당히 좋지 못했다고 하던데 그 돌고래 1호는 또 회항을 했더라고요. 그 상황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당초에 네. 1박 2일 일정으로 추자도에 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자도에 비가 많이 내리니까 예상대로 그 낚시를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빨리 복귀를 하자. 빨리 무트로 가서 빨리 집에 가서 내일 그냥 쉬자. 이제 이런 좀 분위기가 조성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추자도에서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이었는데 출항할 때 당시에도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람 같은 경우는 초속 한 10m 이상으로 불고 있었다 그러고 파고도 한 2, 3m 정도. 근데 이제 무리하게 출항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 그 실제 이제 여러 이제 선장들이라든지 이렇게 통화를 해보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출항을 안 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무리하게 출항을 하지 않았나라는 추정이 가능한데 네.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선장은 출항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도 그 탑승했던 그 승객들이 뭐하냐 그냥 빨리 가자 뭐 이 정도 하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고를 봤을 때 당시에 이제 기상 상황이 무척 안 좋았던 거는 맞는 것 같고 또 네. 호우주의보가 이미 그러니까 한 차례 이제 집중적인 호우가 내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장 입장에서는 안 가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지만은 네. 그 이제 탑승객들이 가자라고 해서 이제 무리하게 이제 나갔던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네, 다만 네. 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팩트를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 문일주 제주 해양산업학과 경찰과 교수에 따르면은 그날 날씨가 나름대로 어떤 파랑주의보는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배가 출항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역 지역이 상당히 물살도 빠르고 날씨도 지금 조변석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배 기자께서 얘기하신 대로 법적으로 어떤 파랑주의보가 없어서 출항하는 것은 문제는 없었지만 네. 그와 같은 작은 배 10톤이 채 안 되는 배가 하기에는 어렵다고 하면은 그것을 반대를 했을 텐데 아마 그 지금 아직까지 명확한 건 아닙니다만 거기에 어떤 낚시를 온 분들이 주말이고 빨리 돌아가고 또 막 폭우가 오는 과정에서 네네. 일요일 되면은 오히려 못 돌아갈 것 같으니까 예. 빨리 돌아가자고 재촉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는데 그와 같은 것은 사실 지난번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남영호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가지의 패턴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보면 이것이 거기에 있던 승객들의 어떤 좀 일상생활이나 업무 때문에 좀 강권하는 과정에서 그 선주나 어떤 선장들이 못 이긴 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결정권을 어떤 그 선장이나 어떤 그 선원들한테 조금 더 결정 권한을 줘서 그분들이 결정을 하면 따르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장의 결정 권한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두 분께서 조심스럽게 해주셨고요. 지금 어쨌든 해상 초계까지 동원을 해서 수색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자도가 42개 부속섬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인근 섬에 피신해 있을 가능성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희망을 좀 섞자면 그렇게 네.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지금 배가 발견되고 나서 전복된 배가 발견되고 나서 지금 이제 한 11시간 가까이, 10시간 가까이가 이제 지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그 어선까지 동원이 돼서 그 40여 개 섬을 지금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생존자가 있다면 좋겠지만은 지금 네.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말씀 전문가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 상황 자체가 뭐 해수면 온도 자체도 낮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생존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많다. 그리고 또 이제 네. 40여 개 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로빈슨 크루스가 그 섬에 이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군에서는 어찌됐든 골든타임 안에 네. 좀 찾아보자라는 취지로 링스 헬기도 투입하고 또 P3C도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집중 수색을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좀 이제 생존자들이 좀 발견이 돼서 좀 국민들이 희망을 좀 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박 내부에 뭐 에어 포켓이 있다거나 그 네.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겁니까? 당초에 선박에 에어 포켓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것도 제기가 됐습니다. 네네. 보시면은 저기 이제 자료 화면에 보면 선박이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위에 이제 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구조에 있습니다. 배의 구조. 배가 이제 10톤 규모이기 때문에 그 큰 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2층 규모로 만약에 돼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이 1층짜리 단층으로 된 배고요. 그 밑에는 엔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뒤집혔다는 얘기는 공기가 있다라는 얘기는 맞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 그 생존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워낙 좁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수사들이 수색을 했습니다. 밤새기 수색을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생존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사망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이제 대부분 다 빠져나와서 붙잡고 있다가 떠내려갔든지 네.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숨져서 유실됐든지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입장에서는 좀 실종자들이 좀 살아 계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선박 내부의 가능성도 좀 희박하고 인근 섬에 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면 그 수색 해역을 좀 더 넓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해군과 해경 경비정이 수색 범위를 굉장히 넓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3마일, 5마일, 10마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여기 탑승했던 탑승자들의 그 시신들이 발견된 지점들이 그 추자도 인근에서 골고루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10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이제 가장 멀리서 발견됐던 분이 지금 전복됐던 배에서 약 한 1.5km 정도 떨어진 남쪽 해상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시간이 점점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이제 시신이 유실됐다거나 실종자들이 좀 더 멀리 갔다 그러면은 굉장히 멀리 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입이 돼서 우리로 치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km, 10km, 15km. 그래서 이제 P3C가 출입됐다라는 건 뭐냐면 P3C가 이제 한 400km 시속 속도로 나는데 이제 먼 바다를 이렇게 돌면서 혹시 뭐가 없나 시신들이 있는지 아니면 실종자들이 있는지 여부들을 좀 수색을 좀 진행하고 있고 또 아까 보니까 밤에 야간에는 이제 조명탄을 이용해서 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승객 대부분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구명조끼 착용 의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규정이 되는지 그리고 이 승객 모집을 한 업체가 온라인상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구명동이라든가 그 안전 조끼 같은 게 입는 그 라이프 자켓을 입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낚시 관리 및
및 육성업법에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선장이나 선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선하고 있는 전원에 대해서 라이프 자켓을 입도록 할 요청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날씨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은 아마 추정컨대 옷을 입으라고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걸로 보이는데, 네. 지금 생존자의 증언에 따른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폭우가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폭우가 온 상태에서 옷도 젖었고 하다 보니까 구명조끼를 입으면 기분이 또 안 좋고, 또 밤이 된 상태에서 잠을 자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아마 입지 아니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 배가 전복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이 참사가 벌어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이와 같은 것이 개인의 안전 불감증, 이런 부분도 네. 지금 일정 부분 작용을 해서 네네. 피해가 확대됐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는 사람들 스스로 어떤 자기 생명은 자기가 지킨다는 나름대로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을 통한 모객이 어떤가, 네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그와 같은 부분은 자율적 영역에 맡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뭐 미국에 있는 사람도 와서 쓸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것 같은 경우에 그 자체로서는 어떤 법적 문제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현장에 왔을 때에 말씀드린 낚시 육성법과 관련되는 승객의 의무에 대해서 적절하게 고지를 하고, 우리가 마치 이제 비행기를 탄 경우에는 비상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그런 교육하는 그런 과정들이 더 작은 배고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같은 안전 교육 관리 의무가 분명히 이번 계기로 해서 법에 도입돼야 될 필요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중간중간 하신 대로 법과 제도의 정비는 물론이고 또 우리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보다 더 높아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개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 같은 경우에는 네. 소규모 어선에 있어가지고 어떤 경제적 생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95년에 이제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만 낚시 어선업법이 도입된 이후에 굉장히 이것이 많이 바다 낚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이 20년 동안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서 규제 자율에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높인다든가 안전검사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여름 휴가가 시작되기 전에 지자체가 이 부분과 관련된 안전점검을 이 근처에 해남 근처에 다 했는데, 잘못 안전관리 규정 위반됐다는 것을 하나도 발견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과연 발견을 있는데 못했는 건지 안 했는 건지 형식적으로 그만큼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네. 제도를 개선한 것을 더불어 지자체의 어떤 이와 같은 거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형식적인 너무 실질적인 규제를 강화해서 안전관리 감독,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를 국가가 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다시 한번 안전관리 감독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짚어주셨고요. 오늘 계속해서 해경이 밤에도 조명탄을 지원받아서 수색 작업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소식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배삼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